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대구 염색산업단지의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소식이 큼지막하게 실렸습니다. 홍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염색산단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는데요. 인수위와 대구시가 이 염색산단의 도심 내 이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시 외곽지에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염색산단 이전은 낙후한 대구 서부권을 발전시킬 확실한 방안이긴 하지만 막대한 이전 비용과 이전 장소 선정 문제 등으로 그동안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최근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하폐수 처리장 지하화를 앞두고 산단 이전 요구가 다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인 염색산업단지 이전 문제, 민선 8기에 큰 변화를 맞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6월 14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위 대체로 소통 잘 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외관 나들목에서 금호분기점 지나서 동대구 분기점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 도동분기점에서 70 물류 나들목까지 제속도 내며 이동합니다. 이어서 중앙고속도로 살펴봅니다. 부산 방향으로 다부나들목에서 70 나들목까지 원활한 흐름 보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성서나들목에서 유천 하이패스까지 속도 조금 떨어져서 지납니다. 이어서 대구 포항고속도로 살펴봅니다. 대구 방향 청통 와촌나들목에서 도동 분기점까지 정체 없이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70로 태정교에서 팔달교 방향 팔달교 신호 3번 받아야 통과할 수 있겠고요. 시지에서 경산 구간에는 비가 내리고 있으니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열 삼거리에서 유라교 방향으로 지정체 이어지고 있으니 일대 지나실 때는 마음의 여유 갖고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덕로 종각내거리에서 삼덕내거리 방향으로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85%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천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3월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임병원 국회의원의 복당을 허용했습니다. 예.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 복당 금지 원칙을 내세웠었는데 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임병원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는데요. 네. 이 기책 사유가 국민의힘에게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았던 이 선거에서 당선된 이 임병원 의원을 입당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던 기존 방침을 스스로 좀 거슬렀습니다. 대구 남구청장을 지냈던 임병원 의원은 이 당초에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라고 무공천 방침을 결정하면서 이 탈당 후 출마를 했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이 시민사회에서도 좀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구 참여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 보궐선거 당시 무공천 결정을 하면서 이 탈당 후 당선된 인사의 복당 불가 방침을 뒤집었다며 이 규탄받아 마땅한 처사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방침을 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선거 기간 중에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에 왔을 때 이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 사실상 결정을 좀 뒤집을 수 있는 듯한 이 발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탈당을 하거나 이후에 복당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이 국민의힘에서도 굳이 복당을 안 시킬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당끼리 서로 이제 뭔가 지켜야 할 선은 좀 분명히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이 양 거대 정당이 모두 약속을 좀 잘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요. 모습에 좀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이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어제부터 본격 업무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시 산하에는 4개 공사 공단과 14개 출자 출연 기관이 있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대구 평생학습진흥원과 대구 여성가족재단, 대구 청소년지원재단, 대구 환경공단, 대구시설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이 인수위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대구 관광재단과 대구 오페라하우스, 대구 문화재단, 대구 도시철도공사 등의 업무 보고 일정이 잡혀 있고요. 내일은 대구의료원과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인수위 업무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엑스코와 대구 도시공사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16개 기관이 사흘에 걸쳐 집중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업무 보고에 그치는 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일부 기관이 통폐합 리스트에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홍 당선인은 대구시장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공공기관 통폐합을 주장해 왔는데요. 홍 당선인은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선거 공신들 자리 만들어주려고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조직으로 보이는 것은 통폐합하도록 하겠다고 공공기관 통폐합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 통폐합 기준이나 대상 기관이 알려진 건 없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홍 당선인이 해온 발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기능이 유사한 기관과 과거 선거공신 자리 만들기용 기관이 우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다만 통폐합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이 변수인데요. 현재 인수위에서 시민을 위한 시정의 대수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소 갈등이 빚어지더라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검토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 비가 내리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조금은 불편함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비는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뿐만 아니라 이 대구 시민들에게도 지금 식수 불안이 좀 가중되고 있거든요. 지금 가뭄이 심하죠. 그렇습니다. 이 대구 수돗물의 26%를 막고 있는 운문댐은 물론 일부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가창댐, 공산댐까지 이 식수원의 저수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2일 기준으로 보면 운문댐의 저수율이 23.6%로 지난해 같은 날 기준보다 17.2%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또 이 수성구 일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가창댐 역시 저수율이 29.9%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한 절반도 되지 않는 이 저수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북구와 동구 일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공산댐도 이 저수율이 21.8%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날 기준의 49.4%보다 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지난달 27일 가뭄 대응 심각 단계로 또 대구 지역을 분류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2017년 8월 이후 5년 만인데 이 급한 대로 낙동강 수계로 식수원을 대부분 돌렸지만 지금 낙동강 상황도 좀 녹록지 않습니다. 이 상류인 안동댐의 저수율이 48.9%로 이 전년 동일 대비해서 한 약 3분의 2 수준에 밑돌고 있거든요. 네. 이 식수 불안이 해소되려면 이 장마가 좀 본격화되는 다음 달 초에야 해소될 전망인데 어쨌든 내일은 이 비 소식을 너무 걱정만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올 봄에는 비가 온 날이 며칠 됐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비가 많이 안 온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뭐 비가 내리지 않은 기간이 거의 석 달 가까이 그러니까요. 지속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최미 기자 소식 하나 또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 네트워크인 대구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2년간의 동행 하나된 대구라는 슬로건 아래 범시민 대책위원회 회의가 첫 대면 회의로
의회로 진행됐는데요. 네.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상수 대구시 의회 의장을 포함해 범대위 위원과 관계자 등 11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구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까지 지역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많은 청취자들께서 안타까워했던 소식입니다. 지난 9일에 대구에서 소송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면서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무고한 불특정 다수가 좀 희생되면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한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정말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의외로 협박과 폭언에 시달리는 법조인들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판사와 변호사들에 대한 범죄 사건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2007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사건인 판사 석궁 테러가 있었습니다. 또 2012년에는 법원 조정 결정 당사자에 의해 변호사와 직원들이 사무실에 감금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2014년에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의 방화로 변호사 사무실 전소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번 사건의 용의자도 사건을 저지르기 전 사무실로 항의 전화를 걸어 직원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복 범죄에 노출돼 있으면 법조인들 참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정말 상당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조력하는 이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소송 과정에서 좀 불만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 변호사가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도 아니거든요. 때문에 갈등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들을 위협하고 이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악성 보복 행위가 반복되면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변호사들이 사건을 좀 가려서 수임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고 이 변호인이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할 때에도 의뢰인과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은요. 네, 여기다가 정말 조력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이 거리두기를 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도 이대로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번 일과 같은 일 재발 방지를 위한 이 안전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변호사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변 위협 사례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네. 변호사 등 법률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속한 접근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입법 지원 활동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일부 로펌에서는 사무실 출입 시 보안 문제와 내부 CCTV 등에 대한 재점검에 나섰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예측 어려운 사건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막을 물리적 조치는 많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영업을 위해서는 사무실 문턱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방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소송에서 패소한 패소자에게 이유를 좀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되고 네.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과 상담을 해주는 이 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변호사에 대한 폭언, 협박, 위해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 법률 제정을 또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마나 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이번 사건이 사법에 대한 불신에서 좀 비롯됐던 만큼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 법조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 판사 수도 좀 늘려서 제대로 사건 당사자에게 납득할 만하게 알려줄 수 있는 네. 여유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 법률 대응 단계에서 법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인식시켜줄 토대 마련도 꼭 필요합니다. 꼭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 신뢰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일반 국민들이 이 법률 체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방화란 말입니다. 근데 홧김에 이렇게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왜 그럴까요? 개인의 분노로 인해서 이렇게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문제는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희생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방화 범죄자는 전국적으로 5,500여 명인데요. 이 중에 54.6%가 분노 범행입니다. 과거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1991년에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서구 거성관 사건은 20대 농부가 옷차림 때문에 술집 출입이 거부되자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었고요. 예. 그리고 2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내며 대구를 슬픔에 잠기게 한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 원인 역시 신변비관 50대 남성의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전문가 분석과 관련 연구를 종합해보면 방화범들은 개인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불을 지르거나 심지어 동기도 없이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서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행태를 보이는데요. 그중 보복을 목적으로 한 우발적인 방화 범행을 막기 위해선 개개인의 정서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교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이번 방화 사건에 이제 휘발유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네. 인화성 물질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보면 이 휘발유는 이 말통 등 플라스틱 용기에 최대 20리터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인으로 운영하는 셀프 주유소의 경우에 용량 위반도 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어렵죠. 이게 방화를 목적으로 휘발유를 사는지 필요에 의해서 사는지 이 확인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물어보지 않죠. 네, 그래서 휘발유를 살 때 최소한의 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36명이 사망했던 이 2019년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네. 차량에 바로 휘발유를 주입하지 않고 휴대용기에 채워주는 방식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때는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도 기록하게 하도록 이 법률이 변경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률이 없죠.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인화물질을 사러 올 때는 신분 확인을 하고 목적을 또 기재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재 당시에 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와서 이 부분도 참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네. 네, 소방당국의 조사를 보면 사건이 발생한 건물이 구조적으로 불에 취약한 밀폐된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 건물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네. 이 건물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인데요. 건물이 준공된 1995년 당시에는 지하층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일어난 범어동 법조타운 일대를 다녀보실 분들을 아시겠지만 오래된 건물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또 대구 전역으로 봐도 이런 건물이 꽤 보이는데요.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던 건물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방안과 또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물론 분풀이 방화 자체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구는 이런 방화 사건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떠오르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18 지하철 화재 참사였죠. 네. 이 당시에 방화범에 대한 이 비판도 있었지만 우리 주변 곳곳에 안전에 대한 인식을 좀 하게 됐던 계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스프링클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하철과 달리 민간에 이러한 책임을 다 떠넘겼을 때 과연 이행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은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고 대비하려면 민간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계도뿐만 아니라 지원도 동시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분풀이 방화 자체가 없어져야겠지만 만에 하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나가는 게 이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쪼록 이번 사건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법조인뿐만 아니라 대면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민원인을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2018년에도 봉화군에서 이웃과 갈등을 빚던 70대 귀농인이 면사무소에 민원 제기 후에도 문제 해결이 진척이 없자 불만을 드러내면서 엽총을 발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도 공무원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일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대책을 꼭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개물림 사고도 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물림 사고 예방 홍보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김현지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저는 지난주에 개물림 사고 예방 홍보 행사가 열린 수성못 상화동산에 다녀왔습니다. 댕댕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이란 주제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다양한 교육과 또 부대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수성못에서 반려동물과 산책을 즐기던 많은 시민이 잠시 발길을 멈추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행사 첫 시간엔 맹견의 종류와 또 동물보호법, 또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순간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등을 반려동물학과 교수들에게 배울 수 있었는데요.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맹견으로 등록된, 법으로 등록된 동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고 맞춰주십시오. 제가 맹견으로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그리고 테리어류들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국민이 다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주인 없이 떠돌고 다니는 개들도 신고해야 됩니다. 내가 산책을 하다가 내 개가 다른 개한테 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리드줄을 갖고 있는데 강아지가 막 돌진해서 물었다.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워서 대부분 사람들 보면 이렇게 리드줄 들어요. 너무 놀래서. 끈 자체를 이렇게 대롱대롱 들기보다는 온몸으로 감싸서 안아주는 게 제일 나아요. 대구 한의대학교 반려동물 보건학과 교수 이재연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성장하고 많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 기르는 이제 에티켓 같은 것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개물림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교육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충분한 훈련도 많이 필요한데요. 법률이라든지 이제 응급대처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에티켓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걸 조금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던 안 기르던 개물림 사고는 우리가 언제나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교육하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됐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들으신 내용 외에도 동물을 인터넷으로 살 때 받게 되는 처벌, 또 사람이 반려견에 물렸을 때의 대처 방법 등 보호자와 반려견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었는데요. 교육을 들으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같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또 교육이 끝난 후엔 반려동물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반려견 목에 달 수 있는 배지 만들기와 리드줄 나눔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많은 반려인이 배지와 리드줄을 자기 반려견에 직접 사용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또 개물림 사고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설문조사도 이뤄졌습니다. 현장의 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학생들이 직접 만든 리드줄을 배부 중에 있습니다. 행사 참여하시면 리드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반려동물과 안전한 산책을 위해서 행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배지 만들기 할 건데 반려견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줄을 놓치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배지에 반려견 이름, 상세 정보들 그런 아니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를 적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안에 그려주시면 인식표처럼 쓰이실 수 있으니까 그려주세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거에다가 스티커 붙여서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되거든요. 동물보호법 개정, 아니면 견주의 펫 에티켓 개선, 비반려인 이해도 개선, 반려동물 관련 홍보 및 교육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저는 견주의 펫 에티켓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책 시에 아무래도 반려동물에게 집중을 해야 사고가 덜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이제 산책시킬 때 견주의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 네, 제일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표를 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개물림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만큼 또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좀 많이 열려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사장에 방문한 시민들도 이런 행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새로 배워가는 것도 많고 앞으로 반려견 훈련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 이야기와 또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 친구가 여기 반려동물 관련 행사가 있다고 하길래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흥미가 있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저도 키우고 있는데 종은 말티즈고 키운 지 8년 다 돼가고 있어요. 원래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의식이 되게 낮았었는데 이렇게 행사를 열 때까지 그런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서 기뻤던 것 같아요.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체계적으로 개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산책하다가 이 부스 활동하는 걸 보고 궁금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장모 치와와 2마리를 키우고 있고요. 한 마리는 10년 다 돼가고요. 다른 나머지 한 마리는 9살 다 돼가요.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이런 활동을 또 추가로 하게 되면 거기도 찾아가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애완동물이라 했는데 애완동물은 장난감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려동물의 시대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그 가족 일원이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반려동물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가 앞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한 반려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비가 내리다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밤에, 동해안에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